화정동 현대 HDC 아이파크 붕괴 사건. 일단 아파트 한 개층을 올리는 작업을 먼저 설명드리면 갱폼의 인양, 슬라브, 벽체, 슬라브, 타설 순서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타설 전에 하는 나머지 작업들은 아파트 한 개층 분량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타설 작업을 자세하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타설 작업의 순서는 크게 콘크리트의 재질 확인, 콘크리트 타설, 양생입니다. 양생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 적당한 온도, 진동, 외력, 일사, 바람으로부터의 보호가 없으면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고 깨지고 갈라지고 결국 균열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아파트가 왜 무너졌는가? 첫 번째, 밑에 층에 들어간 콘크리트의 재질이 나쁘다. 두 번째, 밑에 층에 양생이 덜 됐는데 갱폼을 올려버리고 다음 층 작업을 했다. 이 둘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추해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현장 관리자의 업무 태만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일을 안 해버린 거죠. A 상황이든 B 상황이든 절대 위로 보고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중국인 노동자 3명만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고 현장 감리 의무가 있는 감리자는 1층 사무실에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고 이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어떤 행정 작업을 했나? 일단 이 아이파크 주변 피해 상인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에 따르면 공사 현장은 각종 소음, 진동, 먼지, 비산, 도로 파손, 작업시간 미준수, 낙하물 등으로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많아 사고 이전부터 상인과 공사 현장 간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한 정식 민원 약 총 1000건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실제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27건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21년 3월에 분기별로 시행하는 관내 건설 현장 시공, 감리 실태 점검 대상에 화정 아이파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점검을 맡았던 구청 관계자는 시공 관리 상황 등을 모두 점검했지만 붕괴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월 14일 한국일보 취재에 의하면 광주 서구청 그리고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1년에 9차례나 안전 점검을 하고도 사고 위험을 전혀 감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심지어 7번은 사고 현장에서 진행을 했지만 매번 검사 장비 없이 눈으로만 외관을 점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딱 봐도 비디오죠. 그냥 건설 현장에 딱 나타나서 눈도장만 찍고 다시 돌아갔겠죠. 이에 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인이 아는 만큼만 보호를 받는다며 이마저도 본인들이 관련 법을 공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니 조금씩만 조치를 취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광주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했으면 이런 사고가 났겠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는데요. 해당 사고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해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청 측은 공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의 해탱이가 확인될 시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여태까지 늘 그랬듯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겠죠. 자, 해가 바뀌고 현재 건설업계에서 1월 주요 이슈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시행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무조건 사람 한 명은 쇠고랑을 차게 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법인데요. 물론 아직 법은 시행 전이지만 오늘날의 사건 크기는 현장 소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무너진 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상복합 아파트는 밑에 있는 상가층이 좀 더 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층 높이에서 무너졌다지만 상가층의 충격이 분명히 전해졌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이 10층만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하까지 싹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지어질 아파트의 총 높이는 40층짜리였습니다.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올려도 3층에서 4층 정도밖에 못 올리거든요. 즉 원래 작업 속도대로 지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건물인데 사건이 터진 이상 한 층 한 층 조사하면서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달에 2층 정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공사기간은 2년 이상이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입주 예정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일단 사건 현장의 아파트는 700세대짜리 공사였습니다.
입주 예정자분들은 최소 2년 동안 갈 곳을 잃은 상황이고, 건설 현장에서 입주 예정일을 못 맞추면 호텔 비용으로 돈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즉 HDC 현대건설개발은 입주 예정일 이후부터 700세대의 사람들에게 매일 호텔비를 지급해야 되고, 가구, 기타 물건들 보관비도 보상해 줘야 됩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급해야 할 금액의 단위는 회사에 타격을 줄 정도로 꽤 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심리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19년 7월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고작 크레인 대여료 30만원을 아끼려고 계획서와 정반대로 1층부터 철거하여 3명의 부상자와 예비신부 1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죠. 두 번째, 21년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학동 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학산 빌딩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8명 부상, 8명을 사망하게 한 사고입니다. 철거 시공 계약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었죠. 여기 인부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의 붕괴 조짐이 일어났을 때 미리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로를 통제하고 시민들을 미리 대피시켰다면 적어도 인명피해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자, 이쯤 되면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야 할 텐데, 유병규 대표이사는 10일 오전 현장에서 달랑 한 장짜리 짧은 사과문을 낭독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자들이 질문은 받지 않느냐라고 묻자 유 대표는 사고 원인 규명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남기고 실종자 가족을 면담하고 위로하는 등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유 대표 이사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의 보여주기식 사과 태도에 화가 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쫓아가 항의하자 유 대표는 죄송하다, 빨리 수습하겠다는 억지 사과를 대충 던지고 도망치듯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실종자 가족분들이 분노하여 미안하다고 하면 뭐하냐, 할 도리부터 다 알아 라고 소리쳤고,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큰데 현대산업개발은 사과문 한 장만 달랑 발표했다 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같은 달 16일에는 본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재건축 시공을 반대하고 있는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표 명의로 자필 사과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요. 사실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손익으로 따진다면 더 중요한 고객은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쪽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막지 못하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계약한 전국 65곳에 계약 해지 파문이 확산될 게 뻔하기 때문이죠. 대신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익이 되는 계약을 중시하는 모습만 보여 오히려 이미지가 깎였습니다. 자, 심지어 1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1월 12일 3대 로펌 김앤장과 회의를 진행하고 법률 자문과 형사 대응을 맡기기로 합의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김앤장은 참고로 대한민국 1위 로펌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김앤장은 진행 중인 수사는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HDC 현대산업개발의 변호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김앤장은 이 사건에 지난해 초부터 운영 중인 총 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또 다른 3대 로펌 태평양도 상황 파악을 위해 이례적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살피는 등 수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HDC 현대산업개발이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다수 선임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말 그대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패를 장착한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병규 대표이사는 1월 12일에 형식적인 답변만 던진 채 떠났죠. 기자들 앞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에 만전을 다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다,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뒤에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사고 이후 법정 공방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고 원인 규명, 피해자 보상 대책,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 이번 붕괴 참사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국에 본인 기업 손실액만 최소화할 국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의 일봉입니다. 19,750원이 첫 번째 지지선이었지만 해당 구간을 완벽하게 이탈하고 오늘 다시 한번 두드렸다가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하락으로 가는 리테스트를 한 것으로 추측되고요. 다음 지지선은 17,500원인데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뚫릴 것 같고, 만약 해당 구간이 아래로 뚫려 버린다면 14,350원이 두 번째 지지선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은 상승보다 하락에 좀 더 많이 의견을 두고 차트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아래로 22% 정도는 열려 있구나, 아직 매수하기는 이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차트가 아무리 하락해도 특정 지지선에서는 한번 튕기고 다시 아래로 갈 확률이 높은데요. 이 튕기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지금 자리 공략해볼까 라고 차트적인 마음으로만 접근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음봉 기간의 매도세가 생각보다 아주 강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바닥이 다져진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유효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예를 들면 메타버스, 전기차, 자율주행, 반도체 이런 섹터들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섹터들 위주로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신 분들이 기적처럼 살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주더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